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0장 부분 지도자 추종자 패러독스에 관한 부분을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러한 선거와 정책들을 통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10장을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하여서 10장의 마지막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1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의 마지막 부분은 연대 맺음에서 힘쓰려주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36년에 어두운 필라델피아 밤에 대통령 후보직을 수락하면서 대통령은 나는 당신들이 내게 부여한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나는 전쟁에 차출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라는 말은 그와 또한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을 잇는 거대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과정을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곧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서사적 연대 맺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잠재적 지도자가 제시한 연대 맺음의 조건에서 국민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행위를 과연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번스 교수님께서 던지시고 계십니다. 반대로 연대를 맺지 않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라는 질문도 던지고 계십니다. 번스 교수님이 총장을 외부에서 영입한 작은 대학에서 몇 년 동안 교수로서 몸담은 적이 있었는데 취임 초기에 그 대학교의 총장님은 성공적인 어떤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가 지나면서 무언가 부족한 모습을 점점 나타내기 시작하였고 그 총장님은 교수들에게 말은 했으나 진정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총장님과 교수들 사이 어떤 단절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교수들은 그에게 등을 돌렸으며 그는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는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교수들이나 학생들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하였으며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못하였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의 연대는 전형적으로 이보다 조금 더 필상적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바로 이 연대 맺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서로가 이렇게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관계를 형성하면서 어떤 하나의 연대로서 서로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모습의 연대 맺음이 가지는 단방향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많은 리더십 학자들과 실천가들이 취한 첫 번째 접근법이 있는데 그것은 선구자가 가능성 있는 협력자에게 다가갈 때 그들의 욕구와 필요에 대해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접근한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바로 지도자와 같은 어떤 선구자가 자신을 지원해줄 협력자에게 이렇게 다가갈 때는 거기에 분명한 어떤 욕구와 또한 필요, 이 협력자의 어떤 욕구나 어떤 필요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바로 이렇게 접근해 나간다라는 것이죠. 요즘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바로 이런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신 그러한 분들이 또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때도 그들의 필요나 어떤 욕구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중요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협력자가 선구자의 욕구와 필요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이로써 연대맺음의 시작 단계부터 세력 간의 불균형 상태의 기초가 놓여지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실패한 연대맺음이 결여하고 있는 것은 힘실어주기가 가지는 결정적인 도덕적 실질적 기능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선구자는 협력자에 대해서 다가갈 때 이 협력자의 욕구나 어떤 필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가갔지만, 이 협력자는 이 선구자가 어떠한 욕구나 필요가 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시작 단계부터 이 권력 관계가 이렇게 차등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실패한 연대맺음, 거기에는 무엇이 빠졌냐면은 바로 힘 실어주기가 빠져 있다. 즉 empowerment, 이게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 선구자들은 협력자에 대해서 이 욕구와 필요를 채워주고 다가가지만, 그 협력자는 이 사람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려는 그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는 하나의 깨어진 연대맺음이라서 이러한 관계들은 불균형적인 그냥 권력 관계 가운데 올바른 그러한 연대맺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힘을 실어주는 지도자는 모든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추종자와의 연대에서 단지 주도권만을 잡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잠재적 추종자들의 물질적 욕구 그리고 자기 결정과 자기 개발을 위한 심리적인 어떤 욕구들을 이해하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어떤 창조적 연대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질적 욕구가 사람에게 있을 수 있고, 또한 자기 결정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한 하나의 어떤 심리적 욕구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바로 이러한 추종자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들과 어떤 창조적인 연대를 맺어나가기 시작하는 그러한 리더십이 변혁적인 리더십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린 앞에서 사회학자 빅토르 지카르스가 높은 자기 효능감과 반응 없는 체제에 대한 인식과 결과에 대한 높은 기대로 요약했던 그런 어떤 동기유발이 가지는 힘을 주목한 적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이러한 동기유발을 강화함으로써 추종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및 집단의 효능감을 배양하고 자아와 실질적인 동기부여를 통하여서 융합하게 하며 가치의 차원에서 어떤 필요, 불만, 열망, 갈등 아니면 목적을 묶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리더십과 윤리를 연구한 조한 시울라라는 그러한 박사님은 진정한 힘 실어주기란 사람들에게 어떤 자신감, 경쟁력, 자유, 그리고 자기의 판단에 따라 행동할 자원을 제공하는 것과 지도자와 추종자 사이에 뚜렷한 도덕적 이해와 책임을 낳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사이에 이 도덕적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사회학자 보아스 샤미르라는 분은 변혁적 지도자들은 노력과 목표를 추종자들의 자아 개념이 소중하게 여기는 측면들과 연결시킴으로써 그것들의 내재적 가치를 높이고, 그럼으로써 자아 표현, 자아 지속성, 특별한 임무와 관련된 자아 효능감, 일반화된 자기 평가와 자기 존중의 동기를 강화시켜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어떤 추종자들이 어떤 노력을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협력을 다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바로 이 추종자의 어떤 내면에 있는 어떤 그러한 욕구들, 이 욕구들을 인식하면서 어떤 자율성을 통하여서 창조적 연대맺음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추종자들이 실제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임파워먼트, 힘 실어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이 추종자의 내면에 있는 그 자신, 내면에 있는 자아의 그러한 본질과 또한 가치들을 서로 연결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노력과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한 지도자들에게 주어야 할 임파워먼트, 힘 실어주기를 통하여서 지도자가 어떠한 그러한 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가치,
어떠한 가치나 아니면 정책 아니면 어떤 방향이 되겠죠.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어떤 지도자가 제시하는 것이나 지도자가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바로 이 추종자들의 내면에 있는 자아, 그리고 자아의 욕구, 자아의 실현, 이러한 것들과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연결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지도자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그런 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어떤 방향을 제시는 하는데 그것이 전혀 지역 유권자들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스스로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지역 유권자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 협력자들,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들, 추종자들의 그러한 내면 그 자아, 그것과 과연 어떻게 연결이 되겠는가? 그 자아의 어떤 욕구나 어떤 바람과 과연 어떠한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그 연결성을 찾아나가는 그러한 어떤 후보, 국회의원 후보라던가 어떤 지도자,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야지 바로 그 사람이, 그 지도자가 제시하는 그러한 방향과 정책이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협력자들에게 마음에 와닿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바로 그것이 일어났을 때 바로 힘 실어주기를 바로 이 추종자들이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투표에서는 표로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바로 이러한 추종자들의 내면을 살피고 그것을, 그 욕구를 알아서 그것을 동기부여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가 변혁적 리더십이고, 그러한 리더십이 지금 많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학자인 제인 하웰이라는 그러한 박사님은 사회화된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의 욕구를 인식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반면 개인화된 지도자들은 추종자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야망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은 경우 그들의 필요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사회화된 지도자가 있고 그리고 또한 개인화된 이 지도자가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 사회화된 지도자는 바로 이 추종자와하고 연대 맺음을 함에 있어서 바로 이 추종자들의 필요들을 잘 살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추종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추종자가 자유롭게 자유함 가운데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서 스스로의 내면의 어떤 호감을 통하여서 이 사회화된 리더십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이 연대 맺음을 실행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화된 지도자는 어떤 자신이 받는 추종 그리고 자신이 받는 표를 의식한 나머지 자신의 어떤 그러한 표나 아니면 어떤 지원 이러한 것들과 연관되지 않은 것에 있어서는 이 추종자들과 연대를 맺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 자체를 무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울라는 또한 지도자들이 힘 실어주기의 도덕적 약속을 무시하고 대신 추종자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형식과 언어의 유희로 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가짜 힘 실어주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일부 지도자들에게는 추종자들과 맺는 권력 관계를 변경시킬 만한 도덕적 용기가 부족할지 모르며 국민들은 그들에게 힘이 실어졌다는 말은 듣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 때 그 배달 사고는 리더십에 대한 심각한 냉소주의를 싹트게 하며 팔로우십을 붕괴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개인화된 지도자가 추종자에 대해서 입 바른 말만 하는 거죠. 결국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은 바로 이것이 가짜 힘 실어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심으로 진심으로 이 추종자들을 위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그냥 입 바른 소리만을 통하여서 자신의 표를 얻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모든 정책들도 시행해 나가려는 마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표를 얻고 지도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이거 실행할 마음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거짓 힘 실어주기인데, 이런 것들을 이
추종자들이 그런 것들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둘 간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 파괴되냐면 바로 펠로우십이라는 것이 파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 대해서. 아무리 떠들어라 네가, 나는 네 말 못 믿겠다. 그렇게 이제 냉소적이 돼버리고 펠로우십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도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거짓 힘 실어주기, 그리고 입 바른 말에 따른 그러한 결과이고, 결국 정치적인 토양과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놓는 그러한 상황인데, 참 우리 사회 역시도 참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는 그러한 반성의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드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 리처드 구토라는 분은 민초들을 연합시켜야 하는 어려운 리더십 과제와 관련해서 공동체에 기반을 둔 조직들 사이에 보이는 차이를 이제 조사하면서 힘 실어주기에 대해서 심리 정치적 힘 실어주기와 심리 상징적 힘 실어주기를 대비하셨습니다. 두 가지 힘 실어주기가 있는데, 심리 정치적 힘 실어주기는 이 사이코 폴리틱스 그리고 심리 상징적 힘 실어주기는 사이코 심볼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 정치적 힘 실어주기는 사람들의 자존심과 그들 자신의 삶에 대한 지배력을 양양시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민주적으로 참여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리 상징적 힘 실어주기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무기력한 채로 남겨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책이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괜찮아요. 좋고 정말 호감이 간다. 연설이 참 잘한다. 이까지만 있는 거지. 결국 그것이 과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까지 다다르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심리 정치적 힘 실어주기를 통하여서는 바로 어떤 연설이나 바로 어떤 호소를 통하여서, 주장을 통하여서 이것을 듣는 사람이 실제로 행동에 옮기도록 표를 행사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에 참여하거나 연대에 함께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심리 정치적 힘 실어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추종자들에게 자기 효능감 같은 긍정적 동기를 촉발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면 왜 추종자들은 지도자들이 가진 자기 지향적인 동기들을 충족시켜서는 안 되는 것일까라는 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추종자에게 계속 그들에게 어떤 힘을 실어주면서 어떤 그들에게 어떤 자기 효능감, 이 자기 효능감을 부여하는 거죠.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무기력하지 않다. 내가 이 사회에 있어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고, 또한 나의 필요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정책해 나갈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 하는 어떤 자기 효능감에 관하여서 이것을 실어주고,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이 바로 리더십의 역할인데, 반대로 추종자들 역시도 이 리더십에 대하여서 바로 이런 리더십의 자기중심적인 자기 지향적인 동기들을 또한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의무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근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게 떨어져가지고 여기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 추종자의 역할은 찰나적이고 구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비평 및 토의를 보면은 필자는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를 어떤 시스템으로 보아 리더십을 사회 변화의 과정으로 보는 어떤 해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비평 및 토의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스템, 그러한 관계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번스 교수님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과 어떤 추종자와의 서로 상호간의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집단화가 되어서 하나의 시스템화가 되어서 어떤 리더, 어떤 한 사람의 리더 아니면 한 사람의 팔로워로 통한 한 사람의 리더와 여러 다수의 팔로워를 통한 하나의 어떤 공동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는 추종자였다가 리더가 되고 어느 시점에는 리더가 되었다가 추종자가 되어지는 바로 이러한 상호간의 그러한 관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그러면서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하나의 집단적인 리더십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화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리더도 추종자를 통하여서 어떤 자기지향적 동기들을 충족시킬 수 있고 또한 팔로워들도 리더들을 통하여서 어떤 자기 효능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바로 이런 선순환적인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집단 자체는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의회 제도나 이런 것들을 참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잘 발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의회에서 연설을 하거나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이제 일어나서 의원들이 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다르더라도 다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호응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팔로워들이 계속 리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힘 실어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리더는 계속 어떤 연설을 하면서 팔로워들에게 그들의 어떤 자기 효능감, 그들이 해야 될 역할, 사명들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상호간의 관계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들이 선진 어떤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시스템화되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시스템과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단시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계속적인 어떤 교육과 또한 어떤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경험 그리고 어떤 정치적 토양에서의 서로 토의와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을 통한 또한 그러한 것들을 통한 훈련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훈련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하우스 리더십 학교도 이게 하우스 카페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하우스라는 그런 단어가 집이라는 단어인데 바로 이 집에서 바로 이런 리더십을 공부하고 이 집에서부터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이 리더십을 훈련해 나가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이 땅의 어떤 리더로서 자라나가고 또한 정말 어떤 팔로워로서 리더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는 것이 리더십 학교, 하우스 리더십 학교의 목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한 가지는 또한 이런 리더십 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자녀들부터 어렸을 적부터 바로 그러한 리더십의 훈련들을 키워나가는 것 그리고 어렸을 적부터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들 가운데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러한 것들을 잘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생각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학급에도 뭐 반장이 있고 뭐 부반장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요즘에는 의장이라고 그러고 또한 뭐 부의장이라고 그러고 석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명칭이 바뀌기도 하고 또한 기업 문화에서도 이제 의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대표이사도 의장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바로 어떤 이러한 그런 민주적인 어떤 결정 과정과 또한 그 가운데 리더십과 팔로우십 간의 그런 관계들 이러한 것이 바로 교육의 현장부터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그런 결정도 바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도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바로 그러한 과정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장소가 이 리더십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갑자기 촬영을 하다가 이렇게 쭉 스마트폰이 떨어져서 좀 당황하셨다면은 좀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다음 장이 12장 1절 가치 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죄송하고요. 12장 12-1장의 가치의 힘의 첫 번째 제목은 지도자를 위한 가치란 무엇인가 라는 그러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가치, 버너스 교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이런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적 리더십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가치, 어떤 지향점, 어떤 것들을 이상향을 추구해 나가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이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요 논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실제적인 우리 정치 현실이나 실제적인 우리 사회에서는 사실 실리와 이익을 땅에서 모든 것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가치가 과연 힘이 있는가, 이 가치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정치에서, 리더십에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에드워드 기버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기존 종교를 상대로 그토록 놀랄 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라고 호기심을 나타내면서 교의 자체가 가진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와 기독교인들의 열성을 해답으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이 중세 사회부터 거의 모든 사회를 지배했었죠. 바로 어떻게 이 기독교 신앙이 다른 모든 어떤 종교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그러한 세력 위에서 그런 놀랄만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어떤 교의 자체가 가지는 어떤 설득력과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의 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교의라는 것이 있죠. 교의. 이 교의가 어떤 조직 신학적인 그런 의미에서 어떤 가르침의 핵심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 자체가 굉장히 설득적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는 바로 이러한 설득력을 가진 기독교 교의의 교의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열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너스 교수님은 바로 이 세 번째 이유를 들면서 거기에 비상한 어떤 리더십이 존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어떤 불타는 듯한 투쟁에서 출현하게 되었는데 유대교를 비롯한 어떤 유일신 사상을 받아들이고 철학자들의 개념과 논리적 방법들을 차용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에서 기독교가 승리함으로써 모든 단계에서 미증유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리더십에 힘을 실어주는 설득력 있는 교의가 없었다면 그러한 리더십은 덧없고 무력했을 것이지만 그러한 교의는 종교의식과 종교적 신비, 도덕 원칙과 일상의 계율, 세속적 희망과 구원에 대한 인간의 필요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러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사가 피터 브라운에 따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모든 기독교인들은 동등하게 그리고 전적으로 신의 은총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신의 선책은 비천한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거만한 자에게는 엄격한 경고가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1000년 동안 기독교는 정복할 수 없는 세력인 이슬람을 만났는데 이슬람의 공격은 지중해 세계의 동쪽과 남쪽으로 퍼져갔고 결국 기독교는 유럽 중심부만 그 세력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곳인 예루살렘 성산 정상에 거대한 이슬람 사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천년 동안 기독교는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으로 기독교가 경험했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는데 거대하고 광신적인 신봉자의 군대들 간에 맹렬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도덕적 가치와 신성한 원리들을 주로 그들이 벗어나려고 했던 구교에서 차용하였다고 합니다. 20세기에는 파시즘과 공산주의 같은 비종교적인 이데올로기의 광포함이 과거의 종교적 투쟁의 광포함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어떤 종교 전쟁보다 살인적이었고 그것들은 자신들이 선언한 가치에 사로잡히고 갇혀버린 충실한 신봉자들의 살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오직 대책 없는 낙관주의자들만이 인권에 대한 일종의 전 지구적 협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을 터이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 세계를 둘로 쪼개는 와중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은 세계 인권 선언으로 불리는 놀랍고도 대담하고 비전 있는 협정을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다 잘 아실 겁니다. 이게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그러니까 결국 세계인권 선언이 탄생하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앞에 그 기독교 신앙과 그 다음에 기독교가 직면한 그러한 이슬람의 그런 세력 그리고 프로테스탄티즘의 등장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면서 그러한 시대가 지나가고 그 이후에 이데올로기 시대가 도래하였다가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결국은 세계인권 선언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전 인류가 합의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앞단에 있는 것들을 다 이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689년에 영국의 권리장전에서부터 미국 독립선언문, 프랑스 인권선언문, 여성, 소수인종, 소수민족의 참정권들을 위한 운동들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권리를 주창했던 사람들은 놀랄만한 진보들을 이루어내었는데 그것은 국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어떤 독립선언서, 프랑스의 인권선언들, 그리고 어떤 참정권을 여성과 가난한 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참정권을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세계의 국지적인 그러한 곳에서, 세계 각지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지만 각각 따로 떨어져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 전인 1941년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평화의 목적은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서양 헌장으로 이어지면서 더욱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앵글로 아메리칸 아틀레틱 차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우드로 윌슨이 주도한 국제연맹이 다른 국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배하에 있는 정치적, 민족적, 종교적 소수자들에 대한 파시스트들의 공격을 제지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발발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뤘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시작할 때 우드로 윌슨이 국제연맹을 창설하는 그런 과정에 관련돼서 다뤘습니다. 근데 그때 이 우드로 윌슨이 이제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국제연맹을 이제 창설하고 그런 여러 개념들을 만들었는데 결국 거기에 미국의 어떤 동의를, 미국 의회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제연맹 자체는 굉장히 어떤 힘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단체로서 그냥 기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국제연맹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 파시스트들이 어떤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러한 충돌,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내에서 어떤 소수민족에 대한 어떤 박해나던가 아니면은 어떤 충돌, 이러한 것들에 관해서 국제연맹에서 개입해서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국제연맹에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결국 이제 세계 2차 대전으로 그런 것들이 번지게 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세계 2차 대전이 만약에 국제연맹이 제대로 기능을 하였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인권에 관한 문제, 바로 이러한 문제가 세계 평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보호, 그리고 인권을 지켜주는 이러한 것이 그 하나의 국가뿐만 아니라 또한 결국은 세계적인 그러한 모든 그러한 국가들의 평화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인에는 바로 이 소수민족과 약자들에 대한 인권을 침해하고 그들에 대해서 공격하였던 그러한 것이 결국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즈벨트는 평화 유지를 위한 새로운 국제기구의 창설을 계획하면서 인권 침해와 전쟁의 연계성에 관한 윌슨의 통찰력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9년 베르사유에서 윌슨은 세계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바로 특정 상황에서 소수자들에게 돌아가게 되는 처우라고 경고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듣고 루즈벨트가 바로 이러한 연계성을 찾은 것입니다. 윌슨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해안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국제연맹의 뒤를 이을 기구는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밝혀야 했기 때문에 1944년 말에 연합군이 나치의 본고지를 점령하자 국제연합을 조직하기 위해 협의회에 참석한 미국 대표들은 영국과 소련의 반대를 억누르고 국제연합 헌장의 인권에 대한 요구를 포함시켰으며 이후 국제연합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인권선언을 목표로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치 세력이 이제 제압되죠. 그 다음에 국제연맹처럼 이렇게 우를 범하였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유엔을 만들면서 국제연합을 만들면서 안전보장유사회를 만들고 아무튼 거기 어떤 강력한 힘을 부여했죠. 그러면서 이제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바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세계 인권선언을 만드는 그러한 초안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라는 사태들에 유엔이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실 그 안전보장이사회 자체가 사실상 많이 무력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과연 무엇이 오게 될까요? 2차 대전을 막기 위한 그러한 방책으로 바로 국제연합, 즉 유엔이 창설되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유엔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유엔의 기능이 약화되었고 그것은 다시 한번 지금 인권에 관한 그러한 대처가 세계국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소수민족과 아니면 인종과 어떤 소수의 그러한 세력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이것이 지속되면은 결국은 1차 대전, 2차 대전과 마찬가지로 큰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통용되는 이 개념은 비현실적인 것이었으며, 즉 인권선언이란 건, 그리고 전쟁의 승자와 패자, 공산국가와 민주국가, 제국과 그들의 식민지, 산업국가와 개발도상국을 모두 포함할 만한 광범위한 선언이 어떻게 그토록 다양한 문화와 상황을 가로지르는 태도 속으로 깊이 들어갈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겠는가? 즉 바로 어떤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어야 되고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어야 되는데 바로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태도에 깊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인권선언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정치적이고 지적 투쟁으로 이어졌지만
그 출발점으로서 인권은 인간의 욕구들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데 상당한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인권이라는 것, 이것은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번수 교수님 이 책에서도 계속 이 욕구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욕구라는 것이 리더십으로 발전해 나간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신데, 이와 같이 하나의 인권 선언 자체도 그 내면 그 뒤쪽에 그 근본에는 바로 인간의 욕구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학자 잭 도넬리 이 말처럼 그러한 욕구들은 가치 있는 삶, 인간다운 삶, 그리고 이러한 권리 없이는 향유할 수 없는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사회적 욕구, 문화적 욕구, 경제적 욕구, 법률상의 욕구, 정치적 욕구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욕구들이 엄청나게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핵심을 찔렀던 것이 공산국가들의 지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도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세계 인권 선언을 하는데 공산국가들이 이거 인권 선언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하고 나왔다는 것이죠. 개인의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는 자본가의 착취를 은폐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경멸했던 칼 마르크스의 사상을 반영하고, 소련은 이 선언이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그대로 본따 이 선언을 작성함으로 개인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결국은 개인의 권리인 거예요. 권리. 이 개인의 권리가 중요하니까는 예를 들면 어떤 시민권이, 여기서 시민권이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정치적 권리,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입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소련은 무슨 말이나 사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기득권들에 대한 자본가의 착취를 위한 하나의 은폐하는 수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어떤 경제적 그리고 어떤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서로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기는 개인의 권리고 이쪽은 사회적 권리고 경제적 권리,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먼저 보장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바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두고 두 입장이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정치적인 경험이 많으면서도 실로 전 지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선언을 이끌어내는데 헌신하는 어떤 리더십을 필요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십이 검소한 옷차림의 나이 지긋한 여성인 인권위원회의 미국 대표에게서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엘리노어 루즈벨트입니다.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26대 대통령의 조카고, 시어도 루즈벨트가 중매를 해가지고 프랭클린 루즈벨트 32대 미국 대통령과 결혼한 미국 대통령의 영부인입니다. 그리고 1945년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엘리노어 루즈벨트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어떤 유엔에 있어서 인권 대사로서 선임되고, 그 이후에 존 F 케네디가 또한 엘리노어 루즈벨트를 이러한 세계 인권의 그러한 어떤 대사로서 계속 지명해서 일을 해왔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높은 명성과 귀족적인 매력, 그리고 끝없는 참을성과 거래적인 기술을 가진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안정과 독립 없이는 그 어떤 개인의 자유도 존재할 수 없다.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단언함으로써 필요의 상호 의존성에 대한 그녀만의 절조 있는 인식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쪽 측면이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엘리노어 루즈벨트는 미국 측의 대사였지만은
상당히 먹고 살 것이 없는데 무슨 인권이 있느냐. 먹고 살 것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인권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면모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러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과정을 밟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노 루즈벨트는 서로 언쟁하는 각국의 대표들로부터 변혁적 합의의 가능성을 이끌어내었고 1948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이 초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에는 그녀에게 기립박수가 쏟아졌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세계인권선언을 읽는 것은 이 선언의 범위, 총체성, 명확성, 절대성을 다시 느껴보기 위한 것이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누구도 노예의 신분이나 노예 상태는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핵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개념과 공산주의 개념 간의 다툼은 선언문에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식량, 주거, 의료, 교육, 노동의 권리 같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 경제적 권리보다 앞에 기술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먼저 들어갔네요. 그리고 이쪽은 뒤쪽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되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엘리노 루즈벨트가 이쪽의 주장을 굉장히 많이 들어주면서 또 이쪽의 주장을 많이 하면서 결국 선언문은 이걸 먼저 놓고 이걸 넣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아주 지혜롭고 어떤 거래적인 그러한 리더십의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회와 국가를 향한 인간의 정당한 요구들이었으며 전 세계에 포고했던 세계인권선언은 매년 그리고 매 10년마다 통치자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계속 유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각 국가들이 나아갈 방향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전 지구적인 공동 가치에 대한 진술문으로서 의미가 있고 사람들이 열망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변혁하기 시작하는 정치적인 문서일 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철학적인 문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 이 세계인권선언의 이 선언문 이것이 바로 번스 교수님께서는 하나의 리더십에 가져야 할 하나의 가치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리더십이 변혁적인 그러한 리더십이며 바로 이러한 가치를 통해서 세계인권선언에 나타나 있는 이 가치를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평가의 척도로도 삼으시는 것입니다. 가치란 옳은 것, 훌륭하거나 바람직한 것, 원칙,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은 행동에 있어서 선택의 기준이고 판단, 선호, 선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적 가치들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넓게 적용되는, 가장 절실하게 느껴지는, 가장 오랫동안이나 지속된 도덕의 바탕을 둔 약속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원천이며 실질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강력하게 원인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가치라는 것이 언뜻 보기엔 그냥 선언문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느껴왔던 이것은 지켜야 되겠다. 이것은 우리가 고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로 들어간 그러한 가치들 바로 그것을 바탕에 두고 이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원칙이고 원인이고 힘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이러한 공적 가치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떤 자유나 정의, 평등, 행복과 같은 것이죠. 이런 같은 공적 가치들은 수세기 동안 지속되고 번성되어서 왔는데 이것은 인간의 욕구와 필요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들이 사회적, 정치적 태도에 깊은 영향을 주고
일상의 행위를 형성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공적 가치들은 엄청난 인과관계를 낳게 되며 세계인권선에 나타난 있는 공적 가치들은 거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투쟁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계인권선이 그냥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수많은 미국, 소련이라는 수많은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어떤 투쟁과 어떤 토론과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또한 엘리노어 루즈벨트의 어떤 변혁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므로 말미암아서 서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있고 또한 이 자체가 하나의 힘을 가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이 리더십을 통하여서 변혁적 리더십을 통하여서 이 사회나 공동체에 강력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여러 후보님들과 여러분들은 세계인권 선언을 한번 또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고 과연 그 가운데 어떤 가치가 정말 이 변혁적 리더십으로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연구해 본다면은 상당히 또한 선거운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전혀 씨알도 안 막히는 머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번스 교수님도 이제 보셨고, 왜냐하면 이제 거래적 리더십으로 당장 필요한 어떤 것을 제시하고 표를 얻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근본적인 어떤 변혁과 근본적인 그러한 발전은 바로 이러한 가치들이 토대가 되었을 때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그러한 필요들과 어떤 지역 세력들과 어떤 전체적인 어떤 가치들과의 그러한 관계들은 또 이 책에서 뒤쪽에 그런 내용들을 번스 교수님께서 또한 다루고 계시니까 뒤쪽에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문화적인 가치체계의 일부일 때 그 힘은 엄청나게 강화되는데, 인류학자 에델 엘버트는 이러한 문화적인 가치체계를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가치들이 단일한 체계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누적적인 구성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개인 또는 집단의 다양한 가치들이 단일한 체계의 상호 보완적인 요소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누적적인 구성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양한 가치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서로 또한 상호 보완적인 그런 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의 그러한 인권 선언문에 이게 집약되어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체계에서는 가치들은 병렬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서로 얽히고 상호작용하여 스스로 집단적 영향력을 엄청나게 강화하는데, 질서와 자유는 서로 다른 공적 가치들이지만 이 두 가치는 서로를 강화하게 되어 있죠. 즉, 이 땅에 질서가 잡히지 않다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또한 자유가 없다면은 그 질서, 완벽한 질서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답답하고 억압과 그런 압제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와 자유는 서로가 상호 보완적인 그러한 관계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권리를 지루할 정도로 나열해 놓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공적 가치들의 완성된 체계를 명확하게 표현하며 사람들의 욕구와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가치들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모든 어떤 가치, 이런 자유평등, 평등, 행복 이런 모든 가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런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바로 그 이면에 인간의 모든 어떤 욕구들이 이 사이에 이 근저에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세계인권 선언을 공적 가치의 체계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가치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미와 정책을 구현하는 가치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리더십의 중요성, 특성, 영향을 평가하는 최고의 기준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철학자 알 지니의 말처럼 모든 리더십은
가치 함축적이다. 모든 리더십은 규범적인 차원에서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서술의 차원에서는 도덕적 리더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좀 어려운 말이시죠. 그러니까 서술적 차원에서는 도덕적 리더십, 이 도덕적 리더십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리더십이고, 이 도덕적 리더십이라는 것이 바로 가치를 추구하는 리더십이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명한 윤리학자 조한 시울라는 도덕 원리를 리더십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조지프 로스트의 말처럼 지도자들이 서 있을 수 있는 더 높은 도덕적 기초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의 내용이나 결과를 시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이분은 모든 사람이 합의한 도덕적 기초가 없기 때문에 리더십에 대해서 가치평가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독재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민주적인 리더십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쪽 나라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이 중요한 거고 이쪽 관점에서 보면은 이 리더십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대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조지 플로스트와 같은 그런 분들의 의견인 것입니다. 하지만 번스 교수님은 과거에는 그럴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지구상에 있는 각 국가의 대표들이 리더십과 리더십의 목적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련의 가치들에 대한 합의, 즉 세계인권 선언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모든 국가들이 다 바로 유엔을 통하여서 바로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합의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하나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이고 이 합의에 어긋나는 리더십은 잘못된 리더십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합의를 잘 지키는 리더십은 훌륭한 리더십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인권 선언은 사람들과 정당들의 의견을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일련의 가치들을 제공하는데 그 갈등이나 논쟁은 광범위한 가치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따라서 쟁점은 가치 자체가 아니라 가치 해석과 실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한 해석과 실행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다양성은 당연하고 유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일리노 루즈벨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바로 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가치가 많은 이런 자유평등 행복에 관한 가치가 있잖아요. 결국 이 가치는 중요하고 가치는 영원한 것이다 라고 본 것이죠. 하지만 각 국가에 따라서는 이 가치가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다. 다르게 또한 보여줄 수가 있지만 그것은 그렇게 서로 이 가치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지는 것 그리고 서로 그것에 대해서 토의하고 서로 어떻게 논쟁하는 그러한 것들은 도리어 유익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가치들이 바로 이런 세계인권선 내에서 합의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논의나 투쟁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서로의 다른 의견들은 이 인권선을 통한 가치의 그러한 어떤 하나의 지향점을 향하여서 더욱더 모아주고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개념으로서의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가치에 기초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리더십학자 로날드 하이패츠는 우리는 양쪽을 모두 가질 수는 없다. 과학과 수학의 시대에 리더십이 마치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사용하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바로 다음 순간 리더십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우리 자신의 다른 한쪽은 묵살되게 된다. 그렇다면 리더십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리더십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자유평등, 정의, 행복 이러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잖아요. 바로 이러한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하나의 어떤 올바른 어떤 기준이나 가치나 이런 것이 없이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은 바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역시도 바로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 옳고 어떤 리더십이 그러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어떤 과학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리더십도 그런 것이냐? 근데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기술 역시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개발되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느 방향을 향하는가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들의 의견이 완전히 달라지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말은 약간 어떻게 보면 문제를 회피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자는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가치가 리더십의 평가에 필수 불가결한 것임을 통찰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루터와 히틀러의 리더십을 가치로 평가한다면 이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루터의 리더십과 히틀러의 리더십 두 개를 구분 못하는 그러한 리더십과 만약에 정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책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컷 정치학이나 리더십 공부해놓고 또 이제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거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은 그가 공부한 정치나 리더십은 아무 소용이 없고 도리어 해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루터하고 히틀러가 있잖아요. 두 사람은 큰 리더십이었는데 루터는 종교개혁자였죠. 히틀러는 이 독일의 총독이었잖아요. 독일의 대통령, 총통. 둘 다 이제 독일인인가요, 루터도? 그리고 둘 다 그 당시 그 사회를 아주 변화시킨 사람인데, 이 히틀러를 통해서 독일의 아우토반이 나아졌고, 이런 것들을 히틀러가 했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회를 변화시키긴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문제지. 그렇다면 이 히틀러의 무엇이 리더십이 잘못이 있는가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리더십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는데, 이 루터의 종교개혁 정신에 대해서는 이게 5대 솔라라고 있습니다. 5대 솔라. 이 라틴어 솔라 있잖아요. 이 종교개혁 정신이 예를 들면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거는 오직 그리스도로. 그리고 솔리데오 그라티아, 이렇게 솔리데오 그라티아 이렇게 될 것입니다. 솔리데오 글로리, 아무튼 이 글로리로 쓰겠습니다. 글로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인데, 그러면 여기서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이 교회와 교황의 그런 권위로 인하여서 주교들이나 교황들이 어떤 명령을 내리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분이 체계화되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즉 성경의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라는 것이죠. 이 평등의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즉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명예가 높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 역시도 평등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어떤 그런 자체, 그런 것은 오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신께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이건 역시도 어떤 인간의 행위, 예를 들면 어떤 많은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어떤 면죄부를 통하여서 어떤 구원을 얻는 돈을 많이 낸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은 은혜로, 그냥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도 역시 평등의 가치인 것이죠. 평등의 가치.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어떤 지금 이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어떤 구원의 관점에서 어떤 면죄부를 팔거나 안 그러면 어떤 그것도 사가지고 아니면 어떤 지혜를 얻거나 많은 행동을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보았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도, 그리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어떤 명예가 없어도, 가난해도, 천박해도,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오직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만 하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즉 죄사함의 그러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은 바로 자유라는 가치를 표방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솔리데오 그라티아,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교황 아니면은 주교들, 그 당시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 왕,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다른 평민들보다 높기 때문에 영광을 올려야 된다. 그들에게. 그런 논리가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떤 교황 아니면 주교 아니면은 어떤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이나 평민이나 천민이나 노예나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측면에서는 모두가 동일하다. 이것도 평등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평등, 자유, 평등이네. 그러니까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루터가 변형적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틀러는 바로 인간의 그러한 욕구 중에 독일인만이 우월하다라는 어떤 우월감, 이 우월감이라는 어떤 욕구를 통하여서 독일인들에게 자기 효능감을 주었습니다. 효능감. 우리는 우월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아주 우월한 민족이고 탁월하다라는 자기 효능감을 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거짓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이죠. 독일인만이 뛰어납니까? 독일인만이 그렇게 아주 지혜롭고, 그리고 독일인만이 아주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물론 이제 독일이 우리나라를 어려운 시절 때 박정희 대통령 가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차관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도와준 나라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독일만이 그렇게 이제 아주 뛰어난 나라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히틀러는 바로 인간의 욕구 가운데 이 우월감을 가지고 바로 이걸 집단적인 민족적인 우월감으로 바꾸어서 거짓 자기 효능감을 아주 전 민족적으로 끌어내므로 말미암아 결국 이렇게 히틀러에게 복종하도록
만들고 엄청난 그러한 동기부 어떤 인파워먼트를 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거짓 리더십이잖아요. 거짓 리더십.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어떤 동기부여는 결코 오래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한 잘못된 그러한 인간의 욕구에 근거하고 있으니까. 자기만 우월하다라는 잘못된 그러한, 자기만 우월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인간의 잘못된 욕구,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는 이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이것을 입증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보다 못한 민족, 누구겠습니까? 유럽 전체에서 미움받는 그러한 민족. 이 유대인에 관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유대인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리고 유대인을 고립시키고, 유대인을 결국은 아우슈비츠에서 다 죽이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인을 자신들과 비교해서 이 유대인을 학대함으로 이 자신의 민족이 우월하는 걸 입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자기 효능감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감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히틀러에게 복종하게 만들고, 바로 이 자기 효능감에 빠진 이 독일인들은 이제 자기가 제일 우월하니까 세계로 나가서 이 세계를 다 정복하기 자기는 합당한 그러한 민족이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이 투쟁이라는 책도 쓰지 않겠습니까?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 투쟁. 바로 이 투쟁을 한 겁니다. 이 투쟁을. 그래서 이 세계 가운데 나아가서 자기 효능감, 거짓 효능감으로 이 유대인을 학대함으로 받은 자기 효능감과 이런 것으로 이제 세계에 나와가지고 세계를 제패하려고. 엄청난 어떤 야망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도 역시 비슷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히틀러의 리더십이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바로 이 거짓 자기 효능감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그 거짓 자기 효능감의 근거는 인간의 잘못된 우월감, 자기만이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이 우월감, 자기 민족만이 우월하다고 느끼는 이런 자기 우월감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보강시켰기 때문에 바로 히틀러의 리더십은 잘못되었다. 루터 리더십이 히틀러의 리더십보다 훨씬 낫고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 분명한 가치가 있다. 리더십에 의해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번스 교수님의 이야기고, 바로 이러한 가치들의 근거를 세계인권선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번스 교수님의 그러한 의견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생각을 해본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도 한번 어떠한 것이 루터와 히틀러가 왜 다른지 간단한 질문이죠. 이런 질문 던지면은 정치학 수업 같은데 번스 교수님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했지만 열띤 토론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한번 아니면 이 사람 히틀러가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또 토론해 보면은 과연 내가 그러면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 가정에서는 어떠한 리더십으로 나타나야 될까, 그리고 우리가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직장에서는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혁적 가치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자에 오면서 변화의 물결이 사람들을 완전히 압도함으로써 변하지 않는 사회에서 삶이 어떠했는지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정체와 연속이 수세기 동안의 사람들의 삶의 전형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세습 왕권, 국교, 군사력이라는 삼두마체에 의해 지배되는 포괄적인 통치권 하에서 살아왔습니다. 통치권이 세습되었죠, 왕정에서. 그리고 어떤 국교라는 것을 통해서 종교적으로도
그 어떤 정당성을 국가에 이렇게 주었죠. 그리고 결국 이것을 밑에서 이 군사력인 것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병사를 통해서 이걸 막고 있었죠. 이러한 포괄적인 통치권 하에서 살았는데, 그러나 어떤 왕가의 야망, 그리고 민중 봉기의 선동, 그리고 끔찍한 농민 반란 등이 끊임없이 이러한 봉건 체제를 위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에 신음하는 그러한 농민들, 그리고 도시민들이 이 권력 조직을 그렇다면 왜 깨부수지 못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을 깨부수지 못하는데 왜 실패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통치자들이 개인, 가정, 공동체의 안전이라는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제공했기 때문이며, 이것이 거대하고 확고한 정치적, 종교적 지배 계층을 떠받쳤던 가치 체계의 도덕적 토대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바로 이 안전, 그 당시에 이 국가가 없다면은 자신의 생명 자체가 불안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이 이 모든 가치 체계의 근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 토대였다. 안전해야 돼. 안전하게 해야 돼. 저도 이제 굉장히 잘하는 말이, 이제 우리 자녀에게 위험해. 안전하게 해야 돼.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이처럼 안전이라는 것이 우리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봉건 사회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거기서 한가하지 않고 그냥 그 가운데서 계속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언론의 자유, 법치, 선거, 반대와 같은 것들은 종교적 신념과 권위적인 통치가 지배하는 세상에 갇혀있던 사람들의 시야 밖에 있었으며, 반대는 군주에 대한 충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군주에 대해서 충성하는 그런 마음에 충원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조선시대 충신과 같이, 이순신과 같이, 아니면은 이이같이 10만 양병설, 그리고 이순신, 거기 지금 우리가 먼저 왜군을 치러 부산에 가면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옷 벗었잖아요. 원균이 대신 이제 그쪽에 전라 자수영인가 가고 혼자서 이제 그래서 옷 벗고 백의종군 했잖아요. 결국은 원균이 부산으로 가가지고 다 죽고 결국 다시 이순신이 다시 이제 전라 좌수영인가 그 다시 된 거잖아요. 노량개전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충신, 아무튼 충신도 결국은 저주받은 그런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고문당하거나 살해당하거나 이순신처럼 유배를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것 중에 아비뇽 유수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아비뇽 유수를 통해서 이것이 확고한 통치권의 권위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하시면서 14세기 초에 로마는 교황이 프랑스 남부로 피신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었고 로마에서는 그들의 안전을 계속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몇 년에 걸쳐서 그들은 아비뇽에 있는 주교의 공관을 개조하여서 정청으로 사용하였고 7명의 교황이 아비뇽에서 통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탐욕스러운 공국들이 지배했던 시기에 어떻게 교황이 외국의 도시로 도망쳐 그곳에서 권력의 통제 수단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외국으로 이렇게 프랑스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교황의 통치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해답은 아비뇽의 교황들이 그들의 자금력을 증대하고 수천 개에 달하는 성직 임명에 관한 그들의 감독권을 잡고 있었다는 것이며 교황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들이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세의 권력 구조를 타파하는 데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심리적, 정치적, 도덕적 힘의 비상한 결합이 필요했는데
그 공격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고 18세기 말 프랑스인들은 군주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고 그보다 먼저 미국인들이 영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며 영국은 점차 민주화되기 시작하는 정치 과정을 통해 그들의 왕위를 유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절대적인 이러한 어떤 권력, 어떤 교회의 권력이라도 볼 수 있죠. 그러한 권력이 결국은 이러한 권력이 바로 이데올로기적, 심리적, 정치적, 도덕적 힘의 비상한 결합을 통해서 이러한 권력이 점차 이러한 권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바로 어떤 민주적 민주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과 교회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18세기 사상가들과 정치가들의 공격으로 왕과 교회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이것은 일련의 혁명적인 가치들에 기초한 새로운 서구 리더십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1787년에 자유의 축복을 그 최고의 가치로 하는 헌법을 공포했다고 합니다. 1787년에 헌법 공포했죠. 그것을 바로 이걸 자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2년 후에 1789년에는 프랑스 인권 선언문을 통해서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위반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2년 후에 미국인들은 다음 조항을 엄명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었더니 헌법을 수정하죠. 수정헌법이라고. 우리 둘째 시간 정도 했죠. 수정헌법을 위반하였는데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으며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의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 및 불만사항의 교정을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어떤 민주주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국가의 어떤 의견을 표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언론 출판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거나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치적 권리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겠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그것을 제한하는 그런 입법은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개인의 권리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을 수정헌법에 인권에 대한 내용들을 수정헌법에 넣으면서 미국 헌법이 수정헌법이 된 것이죠. 영국 정치인들은 형식적인 선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대신에 시인들이 영국인들을 대변하였는데 윌리엄 워즈워스 여러분 다 아시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 것이죠. 교과서에도 나오고 한 그런 시인인데 그가 인민들이 강력한 힘을 가져 자신의 법을 만드니 모든 인류에게 좋은 날이 왔으니 라는 그런 시를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일깨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셸리는 1819년 이렇게 또 시를 지었는데 보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거머리처럼 그들의 신실한 나라에 달라붙어 있는 통치자들을 비난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한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깨울 수 없는 잠에서 깨어난 수많은 사자처럼 잠자는 동안 그대 위에 떨어진 이슬처럼 쇠사슬을 떨쳐버려라. 그대들은 다수요 그들은 소수라고 그렇게 계속 시인들이 도리어 영국 사회 가운데 이야기를 내면서 문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사람들 사이에 새로운 결합을 만들어내었죠. 이렇게 사회적 경제적 변화가 이러면 사람들이 새로운 그런 방향으로 연대를 하게 되고 서로 만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리더십에 대한 광범위한 역할도 서서히 드러났고 과거의 낡은 통치권들이 내부로부터의 평화적 폭력적 변화에 휩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주국들이 발판을 이제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그렇게 해서 민주적 세력이 나오면서 그때 안전과 또한 안정, 이 안전이라는 것도 갑자기 또 잃어버리게 되면서 급격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질서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추구했던 안전과 안정이 없어지면서 사회가 굉장히 변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데 그러한 변화 자체가 하나의 질서, 이 변화가 하나의 질서가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빠르게 변하잖아요, 시대가.
과학기술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런 이런 급변하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가운데서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 가운데 어떻게 해서 또 성장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 고민하고 변화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아예 시스템화된, 그것이 하나의 질서가 된 그런 시대이고, 바로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정말 계속적으로 이렇게 생존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바로 지금 사회인 것이죠.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그런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 병존족 시기가 되었고, 사람들은 낡은 국가와 교회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길을 찾아갈 기회를 얻음으로써 개인의 효능감이 상승하였다라고 합니다. 무엇이든 스스로가 어떤 기회를 얻고 스스로가 어떤 것을 찾으려면은 그것이 개인의 효능감을 높이기 때문에 어떤 살아갈 의욕을 주는 것이죠. 스스로 어떤 결정권을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 보면 인간의 하나의 본성과도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대학원 공부에서도 바로 이러한 어떤 일의 신학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은 어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일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어떤 인간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니까 인간의 어떤 타락, 죄로 인한 타락으로 인해서 일 자체의 개념도 타락해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하는 것이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가서 내 돈벌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지만, 원래적인 일의 의미는 바로 인간의 본성에 맞고 인간의 행복을 주고 또 그것을 통해 인간의 개인 효능감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어떤 개인 효능감을 사람들이 점점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정치적 활동은 억압화인 상태였고, 그리고 가치에 대해 설교하는 세속적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어떤 초기 패턴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현 상태의 권위에 도전하는 저항의 가치를 만들고 변혁하기 위한 최초의 노력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가 그냥 그것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변혁해 나가고 거기서 저항해 나가고 그것과 갈등하면서 더욱더 새로운 상태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또 옳다라고 보는 것이고, 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은 썩고 그 부패하게 되었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서 많이 인식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현실의 세상은 응축되어 다시 전통적 의미를 재구성하고 변혁적 변화를 요구하였으며, 정치적 야심가가 주도권을 잡고 이는 사상을 둘러싼 어떤 정치적인 갈등을 또 야기하기도 하였고요. 이 시기에 유럽의 사상가들은 동기유발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분석하였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 밑바닥에 잠재해 있을 어떤 욕구와 동기, 이식에 대한 일반 이론들을 또 탐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점점 더 리더십 이론과 정치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해 나갔나 하는 것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다 개방적이고 다원적인 사회들이 등장하면서 가치의 토대를 둔 리더십의 역할이 확대되고,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고 광범위한 로컬 집단들의 위세가 딜레마이자 기회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런 아까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이 로컬 집단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각각 지역에 있는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뭐 일산이라던가 아니면 분당이라던가 어떤 파주라던가 아니면 서울이라던가 아니면 대구라던가 이런 각각 로컬 그런 지역의 어떤 집단들이 이렇게 형성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로컬 집단들이 형성되는 건 바로 어떤 민주주의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들에게 또 이들 각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와 관련되어서 이제 국회의원 후보들이 지금 바로 이해관계를 해결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각각 정책을 내세우면서 지금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컬 집단이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또한 한 가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수의 욕구, 필요, 희망, 기대의 가치에 사람을 동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욕구와
어떤 희망, 기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과연 그럼 이 로컬 집단의 어떤 이해관계하고 이 전국적 리더십의 어떤 이런 가치에 대한 추구가 이거 어떻게 이 사이가 연결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전국적인 어떤 리더십이 이 가치 로컬 집단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점차 전체적인 이 가치라는 것으로 이것을 이렇게 수렴해 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각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잖아요. 그럼 그들의 각 이해관계들을 채워주면서 이 이해관계들을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채워주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전국적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가치로 인하여서 이것이 함께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도와주어야 되고 바로 이런 로컬 집단의 어떤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도 바로 이러한 일들 가운데 조력해야 된다. 전국적 리더십과 함께해서 그리고 이 리더 자체도 대의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바로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각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고 또한 우리 전체 국가의 어떤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두 개를 어떻게 하면 조화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융합하여서 잘 갈 수 있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들도 해야지 서로 지역주의라든가 이기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도리어 하나로 또한 지역 간의 갈등이 없어지며 하나로 서로 뭉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의 어떤 하나의 사명이고 과연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고민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역적 이해관계가 심도가 깊은 가치 공공선으로 재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번스 교수님은 지역의 이해관계를 둔 로컬 집단들이 전국적 리더십의 대상이 되어서 그들의 요구가 안전, 자유, 평등, 정의, 공동체 등의 최고 가치에 맞물리는 과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쭉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토론해 볼 내용은 그렇다면 이러한 지역구와 이 전국구 이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치 그리고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가치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을 좀 함께 토론해 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생각은 제가 해보지 않아서 저도 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뭐 운동하거나 하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특히나 요즘 지역구도 있고 또 비례대표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상황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그냥 지역은 따로 놀고 비례대표들도 따로 놀고 전국구는 또 따로 놀고 지역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어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보고 또한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도 장시간 또 시청해 주시고 중간에 또 갑자기 이게 카메라가 핸드폰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이거 옆에 이제 의자를 좀 치우면서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좀 당황하셨을 텐데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평안하게 또 잘 지내시고 또 이런 토의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유익하게 또 이 4월 총선까지 또 이런 부분들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또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면서 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적 발전, 자유민주주의의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함께 또한 고민해보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